어제 그 정프리님이 오셔가지고 약간 후유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제 뭐 거의 파티 느낌이었죠. 예, 썸썸썸님이 어제 방송 파티였음. 난장 파티. 약간 불타는 금요일 느낌이었죠. 예. 네, 저도 봤는데 네. 여기가 너무 꽉 차 있더라고요. 여기가. 맞습니다. 예. 또 케미가 장난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 저보다도 그 중간에서 장 부사장님께서 상당한 집중 포화를 맞으시고 제가 듣기로는 거의 수도가 초토화되었다고. 예, 네. 저희 정프로님이 또 대표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여기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군기를 또 바짝 가지고 오시고. 네. 부사장님도 약간 대표이사 앞에서는 다소 선글라스가 약간 중대장급으로 네. 예, 그렇게 또 쓰고 오신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 거의 폭격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장난 아닌 카리스마.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오늘 첫 번째 시황 코너 저희 도곡동에서 근무했던 제 강구현 선임이 네. 새해가 되고 나서 예, 예. 이제 도곡 WM에서 수원 영통 WM으로 또 새롭게 인사 발령 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또 찾아오셨거든요. 수원의 남자가 되셔서 맞습니다. 예, 또 수원 돌아왔네요. 분들 아주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도곡동에서 수원 영통으로 가 계신 네. 저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이 나신 거죠 이제? 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고요. 네. 분위기가 기존에 있던 도곡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너무 여초 점포이기도 하고 조금 예전에 느꼈던 예. 예전에 인턴 때 느꼈던 그 정겨운 느낌 네, 조금 나고 있습니다. 네. 정겹다는 것은 뭐 살갑게 대하고 서로 그냥 말 편하게 하고 좀 이런 분위기가 나고 있어서 예. 조금 아직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중이다. 입니다. 네. 행복하다는 의미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살짝 자랑 들어갔죠. 사무실에 행복하다. 미인이 많다. 어. 네, 네, 좋은 환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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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보입니다.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 오늘 CPI 발표 앞두고 아마 내용 준비해 주신 거에 CPI 관련 내용도 좀 있을 거고 네. 시장에 중요한 뉴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시장은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있을 텐데 뭐 지난 11월 CPI부터 11월 발표, 12월 발표까지 CPI가 제일 중요한 구간에서 두 번 연속 꺾이는 모습 보여줬었고 네. 이번 오늘 발표될 CPI도 시장 기대치보다 더 많이 꺾이겠지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네. 어제 시장 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예. 장 막판에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께서 25bp 인상에 대해서 거의 뭐 쐐기를 박는 듯한 발언을 해주시면서 시장의 장 막판에 좀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약 2% 가까운 상승을 했었고요. 뭐 다우지수는 0.8% 비교적 조금 약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뭐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거품이 많이 빠졌었던 기술주 그리고 전기차 업종들 뭐 물론 각각의 이벤트들이 있었긴 했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테슬라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좀 강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종목들 대부분 강세로 올랐다 이고요. 네. 특이한 것은 오늘 발표될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거야 하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예. 이것 덕분에 조금 리츠 업종들, 부동산 개발 업종들 전반적으로 약 3%대 강세 보이면서 그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 일단은 CPI에 대한 어떤 뭐 호재성의 네.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일단 빅테크가 좀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요 랠리를 조금 이어갈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밤 곧 있으면 나올 CPI에 따라서 많이 완전 달라지긴 달라질 하겠지만 거다. 예. 그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네. 네, 이게 뭐 인베스팅 앱에서 가져온 건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발표될 게 이전치가 7.1%, 7.3 기대했다가 7.1% 나와서 시장이 조금 환호를 했었고, 네. 그리고 예측치가 이번에는 6.5%까지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도 6.0 나왔었는데 5.7로 낮아질 거다라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최근에 뭐 진로우 렌트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인 6.5 그리고 근원 5.7보다 더 낮아질 거다라고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지난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말하기를 올해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를 목표로 잡았던 게 4.1이었는데 추가적으로 4.3으로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CPI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2023년에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힐 거야라고 네. 기대를 했지만 연준 의원들이 바라보는 건 조금 달랐다. 달랐다. 네. 예. 조금 더 긴축에 대한 니즈가 더 있었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CPI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며칠 동안 시장에 상승을 했던 게 CPI가 당연히 꺾일 거야 라는 거였는데 CPI에 대해서 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서비스 부분이었잖아요. 그 서비스 임금 부분이 예. 지난주 금요일에 그 고용 지표들 발표되면서 고용은 견조한데 임금이 처음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로 물가가 잡히겠다라는 예. 기대감이 시장에 너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런데 만약에 이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조금 시장엔 한번 더 흔들려 주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면이 예를 들면은 연준에서 2%대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좀 안 떨어지거나 물론 지금 이제 예상치는 좀 떨어졌지만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6% 5%대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다시 또 한번 시장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가 뭐냐면 너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예, 네. 이거 2%대까지 언제 가나? 아니면 그걸 또 약간 이건 좀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이나 예. 아니면 뭐 정재계에서 예. 이 2%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게 한 3%대나 4%까지 높여줄 수 없느냐? 예. 라고 연준에게 뭐 직접적으로 제안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2%대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지금 와서 예. 우리의 목표치였던 2%대 물가를 섣불리 3%대까지 용인해 줄게 라고 바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톤 다운이 됐었던 거는 지난 11월 말 베이지북 그리고 12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CPI가 2번 연속으로 꺾이면서 기대감이 나왔고 그래서 연준의 FOMC 점도표도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을까였었는데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파월 의장은 제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렌트, 네. 집값,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중고차 가격, 상품 서비스 등등등이 있었는데 이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지난 12월 FOMC 때. 네 가지로요? 네. 예. 첫 번째가 이런 집값. 예. 그리고 두 번째가 CPI 비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에너지가 아니라 상품으로 구분을 했었고 중고차 가격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네. 이런 부분 등으로 좀 구분을 했었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수요가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확연히 줄었다 정도인데 너무나도 고임금이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서비스 부분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까 굉장히 우려스럽다였습니다. 네. 예. 다행히도 집값에 관한 부분은 최근에 연준 의원들도 향후 꺾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시장이 환호했던 최근 일주일 동안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환호했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상승률이 처음으로 시장에서 꺾이는 듯한 모습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닌데 맞아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연준이 우려했던 예. 서비스 부분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 고착에 대한 우려가 거칠 수 있겠다였었는데 예. 이번에 연준에서도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서비스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정도이고 다만 이번 서비스 지표가 나오면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살짝 톤 다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사수라든지 예. AMD. 네 맞아요.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이면서 네. 수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또
이 재고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이제 좀 바닥을 다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예.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CPI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실 그 것 임금 같아요. 네.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다. 이거 뭐 저희가 설레발로 보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처음 나온 지표였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기뻐하는 건데 네.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과거에 네. 뭐 이렇게 또 둔화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우리 CPI만 그랬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너무 설레발 치면 이거 또 나중에 또 크게 또 욕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연준 이거 의원들은 믿어도 확실히 되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도 뭐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중위 가구 평균 소득이 예. 뭐 재작년에 430만 원에서 작년에 490만 원 수준까지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물론 중위값이긴 합니다만 어. 이런 한번 임금은 높아지면 좀 낮아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부분 물가는 쉽게 잡힐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최근에 너무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임금 상승이 가장 큰 화두고 사실은 그렇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우리가 또 김치국부터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2월과 3월에 기준금리 25bp씩 두 번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됐고 예. 한 번 더 올리느냐 마느냐이잖아요. 지금 점도표는 5.1%인데 예. 그럼 우리가 향후 남은 게 50bp 혹은 75bp인데 지금 일단 당장은 2월달 기준으로 뭐 25bp 금리 인상 확률을 페드워치에서는 한 78%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이고 네.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의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네 삶에서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7%대 예금 굉장히 신문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네. 이제는 5%대 예금도 잘 없어요. 네, 5% 극초반이거나 예. 4%대 후반 예금들 뿐이거든요. 예. 지금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는 소폭 좀 오버슈팅을 했다가 다시금 정상화되는 구간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이렇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S&P가 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딱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여러 이제 시장을 좀 아직은 너무 우리가 일찍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올 때 또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은?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다. 중장기적으로? 올해 저는 시장 작년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예. 다만 등락은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급등을 했던 만큼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일부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특히나 최근 시장의 반등은 인플레이션이 완연히 꺾이고 특히나 서비스 부분 그리고 임금 상승 부분이 억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잡힐 거야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네. 시장이 이걸 충족해 주느냐가 첫 번째 허들일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는 항상 실물 경기보다 금융 시장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시장 경기의 바닥은 올해 여름 즈음이 아닐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 네. 바닥은 네, 몇몇 개 지금 사진들을 나중에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4분기 실적들 이제 나오는 시기인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한때 113까지 올랐다가 지금 103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알파벳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해서 강 달러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이 약 7% 가량 꺾였다라는 컨퍼런스 콜 지난 분기 걸 들으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경기는 안 좋아질지언정 실적에 대해서 특히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잡혀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더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은 총재들의 긴축에 대한 어떤 발언이 이제 톤다운 됐다. 아까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톤다운 됐던 얘기들이? 일단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경우에도 예. 이제 인플레의 정점은 지났다. 그리고 뭐 침체는 없을 것이다. 침체가 없을 것이다. 네. 지금 대부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예. 그래서 경착륙에 대한 무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거의 뭐 대부분 작년만 해도 이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소프트 클로징, 소프트 랜딩이 좀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뭐 데일리 샌프란 총재도 1분기에는 고용이 둔화가 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될 거다. 그리고 뭐 리사쿡 연준 이사도 침체가 없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 기존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예. 많이 했던 연준 위원들조차도 이제는 침체에 대해서 살짝 톤다운된 분위기다. 예.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물론 저보다 다 똑똑하시겠지만 네.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나요 이게? 아니요 저번 달은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하다가 네. 맞아요. 이거 한 달 만에 뭐 야 이게 진짜 없어.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야 이게 무슨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감으로 얘기하시는 건 물론 네. 똑똑하시겠지만 예. 일단 지난 어떻게 11월 말에 봐야죠? 있었던 베이지북 예. 등을 통해서도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 정도였고 예. 근데 FOMC 12월 FOMC에서 2023년 미국의 GDP 성장을 예. 1.2%에서 플러스 0.5%로 낮췄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지금은 한 플러스 0.5에서 플러스 1%이 사이 정도 수준의 GDP 성장을 이뤄낼 거다라고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근간에는 고용이 예. 고용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지 않았다라는 거. 예.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오늘 뭐 자료 잠깐 준비했지만은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중국이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막 그 약간 보복성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약간 단기적이라는 의견이 좀 많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이 뭐 계속 좀 진행될 거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이게 계속 갈 거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들이 좀 예. 여러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이번에 뭐 빗장을 한 게 예. 단기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비자가 아니라 뭐 중국에 가족이 있거나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빗장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30일에서 90일 정도의 그 정도라는 단기 거? 비자. 물론 거기엔 사업하는 비자도 포함이 됐기는 하지만 예. 대한민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일 뿐이지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국의 리오프닝 테마는 중국 내수 소비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나이키와 같이 중국 내수 소비 비중이 높았지만 그동안에 고점비 많이 꺾였던 이런 그 종목들을 좀 많이 담기는 했거든요. 최근에 네. 한두 달 정도 되긴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중국 내수 시장이 다시금 정상화된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중국인들의 누적 저축액을 보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200조 정도. 6,200조? 네, 6,200조 원 정도고 야, 여기서 한 5조 위안 정도만 쓴다. 우리 돈으로 한 920조 원 네. 정도. 900조 원 정도만 중국이 소비를 해준다면 예.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갑이 열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예.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테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에는 중국인들의 내수 소비 진작 예. 정도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수출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들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꺾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좀 이런 것들 쫓아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예. 좀 빠져줬을 때 조금씩 관심 있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올해 상반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빠졌을 때 조금씩 네. 담아가는 전략.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빠지지만은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많은 화장품 업종들이 예.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장기 이평선이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조정까지도 아니고 그냥 일부 상승폭이 좀 과했는데 예. 이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이키도 그렇고 중국의 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은 중국 소비에 관련된 테마를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이고 예. 그리고 소비.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 3기 출범하고 급락했다가 홍콩 H 지수가 아주 뜨겁게 오르고 있잖아요. 아주 뜨겁게. 저는 올해 상반기는 중국 특히 홍콩 예. 이 좀 회복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특히나 작년에는 홍콩 거래량의 38%가 공매도 포지션이었대요. 예. 근데 지금 죄송해요. 35%가 예. 지금은 약 18% 수준까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이 줄었네요. 네, 거의. 지금 홍콩 수급의 단연 1등 공시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예. 그리고 이 상당 부분이 공매도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급등을 이뤄내고 있다. 텐센트도 200불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바닥에서 한 90% 정도 상승, 와. 한 8, 90%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쇼커버링을 해서 올린 건지 아니 네. 앞으로 추세가 네. 아니면 중국이 정말 괜찮아져서 다시 또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이건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이거는 뭐 지표를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일단 지난 11월 바닥의 경우에는 예. 홍콩 H 지수가 5,000을 잠깐 깼어요. 근데 2008년에도 4,900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의 지수로 돌아간 거죠. 근데 14년 동안에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이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올랐고 네. 그동안에 쌓아놓은 현금 유보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4년 전으로 돌아갔던 거였는데 평균적으로 홍콩 H 지수가 PER 7배에서 8배 정도 받았다가 5배를 잠깐 깼고 예. 지금은 PER 한 5.5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홍콩 항생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EPS 마진이 약 12에서 15%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홍콩 시장의 경우에는 많이 빠졌던 거에 되돌림 플러스 지금 이익 성장이 올 2023년에 12에서 15% 정도 일어난다라면서 좀 정상화되는 구간 정도로 보고 있고 PER 7배에서 8배 평년도 수준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20-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게 시진핑 정부에서 너무나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너무 지긋지긋하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공동부여에 대한 강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못 믿겠어요. 올해 진짜. 상반기까지는 좋게 본다. 다만 뭐 이거를 아주 강하게 올해는 중국의 시장이에요라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고 적어도 이 트렌드가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다.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 볼 때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게 최근 사실 중국의 빅테크가 굉장히 과도하게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많이 빠졌던 이유에는 공산당의 정책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심했던 건데 네. 최근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엔트파이낸셜의 지분을 어떻게 보면 강탈당한 게 네. 그런 악재의 클라이막스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악재보다는 이제 좀 좋은 뉴스가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 정도로 강한 악재가 나온 거 봐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는 뷰가 있어요. 약간 상반되더라고요. 혹시 선임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공산당 체제 하에서 이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의 정점은 이미 지났다. 다만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혹은 재작년까지 2년간의 중국 시장을 경험했던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높은 멀티플, 중국에서
뭐 설령 많은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뭐 빛났던 시기에 높은 멀티플까지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시진핑의 경우에 뭐 게임은 사회 악이다라고 규제 뭐 하면서 게임 판호도 완전히 발급을 못하게끔 만들고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조금 녹아내리고 있다. 조금씩 규제가 풀리고 있다라는 거에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동시에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예. 제가 준비한 것 좀 몇 개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너무 많이 물어봤죠, 제가. 네, 어쨌든 지금 최근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우측 사진을 보면은 향후 순이익 전망치, EPS 전망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수를 조금 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 멀티플은 높아지고 어닝은 꺾이는 게 약세장의 끝 부분에서 좀 항상 나왔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 과거에 2008년 4분기 때도 그랬고 예. 2001년 2분기에도 그랬고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EPS가 꺾이고 멀티플이 동시에 확장이 되는 시기는 EPS가 꺾이고 멀티플이 동시에 확장되는 시기. 네. 단순하게 이것만 이 지표만 놓고 보면은 예. 당연히 주식시장을 좀 도망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 하락장의 끝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라가니군요에서도 이제 제품의 재고 조정이 나오고 예. 금융 긴축이 해제되고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한다인데 지금 재고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 기대치가 6조였는데 지금 4.3조 수준 나왔잖아요. 네. 슈퍼 어닝 쇼크입니다. 슈퍼 어닝 쇼크. 네, 슈퍼 어닝 쇼크인데 네. 주가는 올라갔어요. 네, 그날. 안 빠졌어요. 다시 6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건데 예.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다. 그런데 2023년 그리고 2024년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될 거다. 예.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2개월 연속 반도체 출하량이 늘었고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의 재고가 쌓여있는 정점의 시기는 지났다라는 게 좀 시장 반영되는 것 같고요. 예. 미국도 똑같습니다. EPS는 꺾이고 진한 선 그리고 얇은 선이 PER인데 네. PER은 높아지고 EPS는 꺾이고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었었던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무역 분쟁이 있었던 뭐 16년 이 시기에서 좀 동시에 나타났다였었고 의미 있는 거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고 나서 바로 금융시장은 뜨겁게 반등을 했다 정도인데 이 ISM 제조업이 저점을 찍고 나서 EPS도 약 5개월 정도 이후에 좀 선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 뭐 리먼 사태의 정점 혹은 코로나의 정점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주 의미 있는 바닥 수준까지 왔다. 따라서 뭐 주식시장이 혹은 금융시장이 실물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예. 그리고 우리의 실물 경기가 올해 여름 즈음이 바닥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예. 연준이 바라보는 것처럼 했을 때 금융시장은 지금부터 PER 멀티플 밴드가 높아지면서 위아래 등락폭은 있겠지만 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갈 것 같다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는 중국, 홍콩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하되 예. 하반기에는 미국의 빅테크 쪽으로도 예.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에 네. 이거를 약간 우상향으로 끌어올릴 만한 지금 여력이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좀 중심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하나의 동력에서 어떤 섹터들 또는 어떤 업종들이 그걸 먼저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예. 그냥 미국 글로벌 라이브니까 예. 미국에서 그
사업 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빅테크 중에서도 네. 특히나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알파벳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사례를 봤을 때 시장이 먼저 반등하고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은 한두 달 정도 이후에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빅테크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비교적 조금 천천히 반등을 했다. 과거 사례 봤을 때. 네. 최근 장에서 숏 커버링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급등 장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낙폭과대에 대한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로 다시 몰릴 수도 있겠고, 하지만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느렸다 정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네. 광고가 좀 느리니까 그쪽을 한번 우리가 바닥 잡기 네. 소위 얘기하면 네, 일단 다른 걸로 먹고 나중에 예. 광고는 조금 이따 사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보고 광고로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러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 하니까 메타 플랫폼스가 떠오르나요? 뭐 그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약간 뭐 100억 200억 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 몇십 조씩 벌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밥벌이 겨우 한 달에 그러니까 느끼는데 실제 밥은 먹고 다니냐? 어마어마하죠. 네. 네. 사실 광고 업종이 경기를 좀 타긴 타요. 음. 네, 경기를 좀 타죠. 네. 메타 플랫폼스가 약간 딜레이될 수 있다는 뉴스가 약간 나오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최근에 그 미국의 월가 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최선호 주식 중에 하나로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잠시 전해드리면서 다 물릴 겁니다. 그 사람들도. 네. 예, 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그럼 뉴스는 다 전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전해주실 게 또 있나요? 시간이 되나요?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저를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투자자로서 심금을 울렸던 글이 있어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소개드리긴 하지만 머스트 자산운용의 12월 투자 레터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이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당한 투자자분들이 2020년, 2021년에 뜨거운 장을 경험하고 나서 돈을 더 빨리 벌어야 돼.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높은 수익률은 앞으로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더 욕심을 냈었던 시기에 대한 반성들도 같이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프린트해서 다시 좀 책상에 붙여놨는데, 투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나? 라는 고민이 들 때, 혹은 내가 조금 건방져지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 머스트 자산운용의 12월 투자 레터 한번 꼭 필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의 12월 투자 레터.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의도에서는 오늘 상당히 회자가 됐죠. 머스트 자손용 대표님의 그 진솔함에 담긴 글이 어떻게 보면 뼈아픈 반성의 자세가 들어가 있는 글이 많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실 작년에 한 해가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뉴스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